여러분 안녕하세요. 디지털 경제와 금융 그리고 미래 산업의 모든 것 인포맥스티 저는 오진석입니다. 자, 오늘 제 옆에는요. 서울과학종합대학원 어시스트의 박혜진 교수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주일 만에 뵙습니다. 네, 박혜진입니다. 예,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저는 지난주에 드디어 학기가 종강을 해서요. 지금 아주 짧은 방학을 좀 보내고 있습니다. 아, 종강 정말 오랜만에 듣는 단어인 네. 것 같은데 사실 종강하면은 많은 분들께서 놀 생각부터 하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네, 시장은 네. 종강이 없습니다. 계속 흘러가고 있고 저는 종강을 시장에 좀 비유를 하자면 잠깐의 휴식기, 재충전, 다시 뛰어나갈 준비 이런 과정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떠세요? 그렇죠. 네, 우리 모두 그래야 에너지를 다시 모아서 돈도 모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출발을 해야 하니. 네. 지금 업계에서도 사실 이 시기에 많은 준비를 해서 다음에 호재가 생기는 그런 시기가 오면은 조금 더 괜찮은 산업군이 되리라 이렇게 믿고 있는 분들도 있고 저희도 함께 기다려 맞습니다.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저희가 블록이 되어서 세상과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포맥스티 인사이트로 출발하시죠. 자, 오늘 만나볼 분이 저희가 정말 모시기가 쉽지 않은 분이라고 하는데 어떤 분이신가요? 네, 제가 사실은 인포맥스디에 첫 이제 출연할 때 1화부터 모시고 싶었었는데 네. 교수님 너무 바쁘셔가지고 네, 이제서야 좀 모시게 됐는데요. 네, 저희 블록체인 쪽에서는 사실 학계에서는 가장 존경받는 교수님이시기도 하시고 네. 또 산업에 도움이 되시는 것들도 굉장히 많이 좀 지원을 해주시는 이노 교수님 모셨습니다. 네, 고려대학교 이노 교수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저희가 이제 블록체인의 선두주자, 선구자 그리고 전 대장님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아유, 자, 과찬이 산업계에 맞습니다. 어문길이 있다면 블록체인계에는 이노 교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떠십니까? 과찬의 말씀이고요. 네. 네, 저는 그냥 그 앞에 서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댓글을 보니까 어떤 분께서는 이제 블록체인계 유재석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상당히 흡사하신 것 같은데 먼저 자기소개부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예. 저는 지금 현재 고려대학교 컴퓨터학과 교수면서 블록체인 연구소장을 맡고 있고요. 2016년에 한국 블록체인 학회를 처음 이제 설립을 해서 네. 진행을 해왔고 이제 18년에 연구소를 설립을 했습니다. 블록체인을 처음 이제 관심을 두게 된 게 벌써 거의 10년 가까이 되신 거잖아요. 거의 그러니까 2014년부터 시작을 했죠. 네, 그래서 아무도 관심 없을 때. 그렇죠. 왜냐하면은 그때는 제가 이제 소프트웨어 벤처 융합 전공이라고 예. 학생들이 이제 1, 2학년은 자기 전공을 하고 네. 3, 4학년 때 이제 전공을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그때 이제 벤처 할 사람은 다 모여 해가지고 이제 그 오는 학생을 뽑아서 제가 그때 좀 돈이 있었거든요. 한 50억 정도. 멋집니다. 그래서 반값 등록금 해주고 실리콘밸리 데려가고 대신에 이제 그 인턴을 하지 않으면 니네 졸업 못해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인턴 구하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맨 처음에는 이제 중소기업에서 하는데 학생들이 끝나고 다 대기업을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소기업에서 이거 시간만 들이고 도움이 안 돼 뭐 이랬다가 그래서 제가 하는 일이 이제 맨날 이제 선배님이 이제 회사를 만들었다 그러면 란 하나 보내드리고 인턴 2명만 받아주세요. 뭐 맨날 이런 것 중에 하나였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코인플러그라는 회사였어요. 코인플러그. 예, 그래서 이제 거기는 비트코인 거래소라고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예, 그래서 그 이제 학생 보내놓고 주임 교수니까 또 불안하잖아요. 이게 거래소 이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괜히 사고가 나면 또 주임 교수한테 왜 이런 데 보냈냐 뭐 이럴까봐 이제 제가 이제 방문을 했죠. 그래서 비트코인이 뭐냐 이렇게 해서 시작한 것이 2년이 됐고 제가 비트코인을 처음 보는 순간 이게 직감적으로 돈이 변하고 있다. 이런 돈이 느낌. 변하고 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거를 아날로그 돈이 디지털 돈으로 변하고 있고 만약에 돈이 변하면 그 위에 있는 모든 경제 체계, 그러니까 아날로그 금융이 디지털 금융으로 디지털 전환, 즉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되는 거 아니냐. 이 대변혁기에 가장 기초적인 이 기술을 봐야 된다. 라고 이제 좀 직감을 했죠. 그래서 이제 그거에 쓰이는 블록체인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고
아예 제가 전공은 이제 소프트웨어 공학이었는데 그걸 이제 블록체인으로 바꾸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이게 사실 2014년, 2013년 이 당시만 해도 이제 솔직히 어떻게 말씀드리면 좀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일반적인 보통의 컴퓨터공학과 교수님으로서 예. 학생들의 이제 취업을 걱정하시고 아, 그러시다가 뜻밖의 단어를 아이디어를 얻으셔서 이제 블록체인의 유재석이 되셨어요. 아유.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제가 이제 교수님께 이제 요거는 좀 짚고 넘어갑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게 기사를 보면 뭐 암호화폐도 있고 가상화폐도 있고 가상 자산도 있고 뭐 디지털 자산도 있고 뭐 크립토커런시라고 또 아예 쓰기도 이것저것 막 하죠. 섞여 네. 있습니다. 맞아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들, 그 비트코인 같은 것들을 뭐라고 불러야 정확합니까? 그게 조금 어려워요. 저도 어렵군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시작부터 어려워요. 시작부터 어려운 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디지털의 특성을 좀 아셔야 되는데 이 디지털이라고 하는 거는 프로그램이 가능하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이제 아날로그면 이게 이제 컵이 있으면 컵으로만 쓰잖아요. 네. 근데 이게 디지털 컵이면 이게 컵이 됐다가 얘가 또 스스로 알아가지고 말도 하고 또 여기에 담아져 있는 물이 아니라 주스로 변하기도 하고 다양하게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디지털 머니는 제가 이제 프로그래머블 머니, 프로그램이 가능한 머니라고 정의를 내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프로그램에 따라서 쓰이는 에 따라서 어떻게 볼 때는 자산으로 쓰이기도 하고 어떨 때는 통화로 쓰이기도 하고 뭐 어떨 때는 뭐 화폐라고 쓰이기도 하고 어떨 때는 뭐 토큰, 유틸리티. 그러니까 토큰이라는 단어는 사실 우리 시대에는 이제 버스를 해수권 같은 타면 거. 그렇죠. 버스를 타면 이제 토큰 요만 동그란 거 해수권은 사실 그 다음에 나온 건지 모르겠는데 그 시대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찌됐건 그거를 하나를 내면 버스를 탈 수 있는 권리를 얻는 거잖아요. 그 토큰 예전에 그 조선시대 상평통보 같이 생긴 아, 거죠. 맞아요. 중간에 구멍 뚫려 있는 네. 거. 네. 그러다가 이제 그 종이로 바뀌면서 그거를 잘 자르면 10개가 11개가 그렇습니다. 되거든요. 저도 해봤어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혼재되어 있어서 사용의 용도에 따라서 이게 이제 다르게 이름이 명칭이 달라진다. 된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자산으로 쓰이는 것은 내가 갖고 있으면 이게 언젠가는 오를 거야 라는 그런 개념이고 만약에 이거를 통화로 쓴다 그러면 이걸 통해서 물건을 사고 팔고 이런 관계가 되겠죠.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뭐 저번에 이제 차현진 국장하고 3프로 TV에서 이제 한참 했던 거는 이게 통화될 수 있냐 없냐 뭐 이런 거 가지고 많이 싸우긴 했었는데 네. 뭐 통화라고 하면 또 세 가지 또 기능이 있잖아요. 뭐 가치를 척도를 또 해야 되고 가치 척도가 되고 또 저장 기능이 돼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비트코인 값이 왔다 갔다 하니 이거는 통화가 될 수 없어. 뭐 이런 이제 개념이 좀 있고.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지금은 이제 확장 국면이잖아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얼마 안 되고 있는데 앞으로 80~90%가 갖고 있고 더 이상 채굴이 안 되면 이제 가치가 어느 정도 일정하게 유지가 되겠죠. 그때 되면 이제 통화로서 가치가 있을 수 있고요. 지금은 이제 어떻게 보면 희소성이 금보다 이제 이게 골든 크로스가 되는 때라서 오히려 이제 디지털 골드로 자산으로 이제 포지션이 되기도 합니다. 안전자산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네. 정치적으로 만약에 비트코인이 통화가 되면 미국이나 이런 국가가 절대 가만 안 둘 거다. 그야말로 박살낼 거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하게 자산으로 있어야 된다. 이런 사람도 있고요. 네. 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를 어떻게 부르냐, 또 이걸 어떻게 쓰느냐, 또 프로그램 그 상황에 따라서 다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돈 얘기는 잠시 뒤에 아, 또 예. 이제 자세하게 다뤄보고요. 예. 저희가 이제 근본적인 걸로 또 들어가 봅니다. 네. 비트코인, 이더리움 뭐 이름은 많은데 사실은 이거의 시작은 그냥 블록체인이라는 네트워크, 요거 하나에 대한 믿음, 신뢰로 시작을 했잖아요. 이 네. 블록체인이 뭔데 이게 이제 돈을 따지게 되는 것까지 왔느냐?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이제 블록체인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신뢰 머신이다. 신뢰의 머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돈이 뭐냐면 사실 우리가 5만 원짜리 지폐를 보면 이게 종이잖아요. 이 사실은 외딴
우리나라 말고 외딴 섬에 가면 이거를 주면은 뭐 음식을 줄까요? 안 주죠. 안 주죠. 네. 네, 거기에 신뢰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다만 이제 이 한국이라고 하는 또 국가가 보장을 하는 신뢰라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그걸 받아들이고 내 귀중한 물건을 주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이제 신뢰인데, 이 비트코인이 처음 만들어진 2009년 그 시대로 돌아가면 사실 정부 신뢰가 사실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서프라임 모기지 사건도 있었고, 결국은 이쪽에 경제장관이 이쪽에 금융권의 수장이 되기도 하고, 수장이 또 장관이 되기도 하고, 서로 왔다 갔다 하던 시기였으니까 정부나 금융권이나 칸톡속이다라는 개념. 그리고 잘 나갈 때는 지네들 보너스 잔치 많이 하다가 수백만 달러씩 네, 받고. 그 다음에 또 꼬꾸라지니까 또 이제 세금으로 살려내고 이러니까 이제 반감도 많이 있었던 시기였죠.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해서 만든 통화를 믿느냐, 아니면 이제 컴퓨터로 보장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발행량이 2140년 동안 2100만 개만 발행이 되고 매년 4년마다 통화량이 좀 더 반씩 줄어드는 이렇게 프로그램이 돼 있잖아요. 그리고 이거를 컴퓨터로 서로 보장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니까 이게 정부를 믿느냐 컴퓨터를 믿느냐 이런 시기로 갔었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이 그때 시대에는 컴퓨터를 더 믿겠다 이런 사람이 많이 생긴 거죠. 크립토 펑크라고 믿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퍼지기 시작하니까 그 얼마나 많은 해커들이 이거를 또 뚫으려고 했겠어요. 그죠? 근데 이제 지금까지 꼭 굳건하게 지키고 보니까 이거는 믿을만 한 거네 라는 신뢰가 생기기 시작했고, 그것이 이제 자산이 되고 통화로 쓰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2008년 이제 세계 금융 위기로 촉발된 월스트리트 시위 이런 거에서 이제 블록체인이라든지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블록체인의 필요성이 대두가 됐고 그 이후에 폭발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근데 이제 결국은 그렇게 된 게 기적과 같은 건데요. 사실 신뢰를 줄 수 있냐 없느냐 이 문제인데, 여기서 성공적인 거는 이제 컴퓨터끼리 서로 신뢰를 검증을 했더니 해킹도 안 일어나고 또 이거를 잘 지켜졌더라 하는 부분이 가장 키가 되겠죠. 그러니까 신뢰라는 말을 들으면은 사람들은 신뢰를 어떻게 해야 신뢰를 할 수 있는데 신뢰라는 게 어디서 나온 근거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좀 화면을 보면서 예.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보시면은 지금 현재 이제 요게 중앙화 시스템인데 네. 앨리스라는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한테 이 10불을 보낸다고 했을 때 이 10불을 사실 돈을 보내는 건 아니거든요. 지폐를. 숫자를 보내는 거죠? 그렇죠. A라는 사람의 통장에서 10불을 마이너스를 하고 B라는 사람의 통장에서 플러스 10. 그러니까 거래 장부를 플러스 마이너스 함으로 해서 부의 이전 효과를 노리는 거죠. 그러니까 거래 장부가 굉장히 중요하게 되겠죠. 근데 이제 보통 중앙화 시스템에서는 이런 뱅크, 중앙화된 컴퓨터에다가 이 거래 장부를 두고 철통같이 지킨 것이 기존의 금융권이었어요. 근데 이제 비트코인이 나오게 된 거를 보면 역발상을 한 거죠. 이 거래 장부를 혼자서 다 하냐 그러지 말고 여러 컴퓨터에다가 다 카피해서 두자. 다 카피를 둔 거야. 그러면 이제 무슨 장점이 있냐? 만약에 중앙화 시스템이 여기서 이제 다운이 되면 얘가 죽으면 이게 다 죽어요. 옛날 터미네이터 영화 보셨나요? 스카이넷. 그렇죠. 그거 하면서 모든 게 다 셧다운 되잖아요. 네. 그게 바로 중앙화 시스템의 맹점이에요. 들고 일어납니다. 그러네. 로봇가. 근데 만약에 그 스카이넷을 이 블록체인으로 만들었다 하면 이 시스템이 죽으면 다른 시스템이 남아있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있는 컴퓨터가 다 물려있다 그러면 거기서 한 컴퓨터만 살아남아도 이 스카이넷은 안 죽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더 무서운데. 그래서 생명력이 굉장히 강하고, 그 다음에 해커 입장에서 여기 10불이 아니라 이제 컴퓨터를 굉장히 어렵게 뚫어가지고 여기서 10불이 아니라 100불을 보냈다라고 해킹했다고 가정을 하면 여기만 해킹이 됐지 이쪽은 다 10불인 거야. 서로 컴퓨터끼리 검증하다 보니까 왜 너만 100불이냐? 나는 다 하나가 튄다. 10불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51%
그러니까 컴퓨팅 파워로 보면 전 세계 비트코인의 네트워크에 물려 있는 컴퓨터 파워의 51%를 해커가 다 해킹하지 않으면 이거가 절대로 변경이 위변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위변조가 어렵고 거의 합의 구조가 있는 불가능하다. 거군요. 그렇죠. 합의 구조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사람이 필요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없이 시스템으로 신뢰를 보장을 하고 그래서 거래가 효율적으로 24시간 또 이렇게 일어나기도 하고 또 누구나 다 이 레저를 보기 때문에 투명성이 제고가 되는 것이 바로 이러한 비트코인 관련된 블록체인 기술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은행 같은 경우는 은행장이 야 이거 좀 고쳐줘. 물론 이게 기록에 남긴 하겠지만 이런 일이 일어나겠지만 여기서는 사람이 없거든요. 컴퓨터가 다 알아서 하기 때문에 당신은 컴퓨터를 그러니까 사람을 믿으십니까? 컴퓨터를 믿으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 역시 컴퓨터가 더 좋아. 이렇게 이제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블록체인은 이러한 신뢰 시스템이 구축이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신뢰 시스템을 갖고 있는 블록체인이라는 네트워크인데 이제 여기서 이제 비트코인이 파생되기도 하는 건데 그러면은 대중들이 오해하고 있는 블록체인이 믿을 수 없다. 이거는 대체 어디서 나온 그런 통설일까요? 그러니까 이제 기술적으로는 여기 있는 이제 장부에 한번 올라가면 위변조가 안 되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믿을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올라간 그 사실 자체 여기 원래는 100불에 줬는데 10불로 썼다 그러면 10불이 올라가 버리면 다 10불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들어가는 정보의 진위 여부는 컴퓨터가 판단이 안 되는 거죠. 네, 그걸 이제 오라클 프로그램이라고 그러는데 네, 그런 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를 아예 작정하고 이렇게 속이려고 하면 속여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컴퓨터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이제 컴퓨터에 들어가면 일단 컴퓨터 안에 들어가면 바꿀 수가 없지만 들어가기 전에 가짜 정보를 집어넣는 거죠. 예를 들어 그런 건 거죠. 우리가 그 내일 비가 오면 내가 교수님한테 오이더 보내겠습니다라고 우리가 약속을 하고 컴퓨터에다 올려놨는데 비가 안 왔는데 비가 왔습니다라고 제가 컴퓨터에다 올려버리면 컴퓨터는 왔네라고 이제 인식하고 돈을 보내버리는 건 거죠. 뭐 그런 식의 일들이 충분히 벌어질 수 있는 거여서 그런 어떤 외부 정보를 얘가 진실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없다. 요런 차원에서의 한계가 좀 있기는 한데 그런 것들도 좀 풀려고 하는 노력들이 좀 있죠. 네, 그렇죠. 이제 오라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자동화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인데 뭐 완전 자동화는 어렵지 않겠어요. 제가 두 분 교수님을 옆에 두고 얘기하다 보니까 상당히 떨립니다. 굉장히 말 한마디 하면은 많이 혼날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계속 진행을 바로 해보도록 아니 뭐 하겠습니다. 끝나고 뭐 기말고사 한번 치시죠. 수업 들으러 고려대로 출동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비트코인이 등장을 했고 이제 비트코인으로부터 이제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또 발라져 나와서 이 블록체인 기술은 또 열심히 더 이걸 활용해보자라고 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면서 이제 사실 이제 교수님이 2014년 말씀하셨는데 그때부터 올라오기 시작했던 애 중에 하나가 이제 비탈릭 부테린의 이더리움이었잖아요. 예. 네, 그리고 이더리움이 그 비트코인과 가장 큰 차별화를 가졌던 것이 바로 이제 말씀하시는 그 신뢰를 아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게 그렇죠. 해주는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라고 하는 게 좀 세상에 나오게 됐죠. 네. 네. 아유 굉장히 어려운 말을 많이 하네요. 저희가 그렇습니다. 이 채널은 정말 네, 저희 굉장히 어마무시한 그러면서 인사이트를 주시는 분들이 이제 교수님처럼 계시기 때문에 예. 제가 최선을 다해 공부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아이고 예. 저희 구독자분들 수준이 높으셔가지고요. 네, 네, 그래서 스마트 알겠습니다. 컨트랙트 나왔습니다. 네. 이제 스마트 계약이라고 우리가 이제 우리말로 풀자면 그런데 예. 그럼 또 이 계약은 또 스마트한 건 뭐야? 알기가 어렵습니다. 예. 그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그또 화면 좀 보시죠. 예.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에 사람 이름 대신에 어카운트 번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어카운트 번호에서 이 어카운트 번호로 뭐 15비코인이 갔다, 3비코인이 갔다, 뭐 이런 식으로 사실은 거래 장부죠. 그래서 이 거래 장부를 여러 컴퓨터에다 넣고 서로 검증하기 때문에 누구도 이 거래 장부를 위변조하기 어렵다 하는 게 이제 블록체인, 비트코인 1세대죠. 근데 이제 부탈릭이라는 이제 대학교 1학년
학생이 20살도 안 됐을 때만 그렇죠. 제 큰아들이랑 나이가 똑같더라고요. 19살. 아, 그래서 와가지고 한번 왔었는데 그래서 예. 우리 한번 해보고 걔 보고 뭐 왔다 갔다 하다가 너는 19살 때 뭐 했냐 이렇게 뭐가까지 내려왔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때는 뭐 미팅하고 술 먹고 뭐 파티 가고 맨날 이래가지고 네, 저도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그럼 아빠 뭐 했어요? 이런 질문 때문에 안 하고 그냥 넘어갔거든요. 근데 이제 그 학생이 생각하기에 어떤 아이디어를 냈냐면 오른쪽에 보면 이렇게 거래 장부는 그거 좋다 이거야. 그런데 여기다 프로그램도 집어넣자 라고 한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죠. 프로그램을 넣으면 이게 장점이 뭐가 있을까? 그러면 프로그램에 이 블록체인은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거래 장부 여러 개 넣어서 서로 검증하니까 누구도 위변조 못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프로그램을 여기서 마찬가지로 거래 장부에다가 여러 가지 넣고 서로 검증을 하니까 이 프로그램을 누구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바꿀 수 없는 신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된 거죠. 그게 이제 여기서 트러스트 프로그램 플랫폼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고 이제 비탈릭은 이걸 스마트 컨트랙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럼 이제 왜 생겼냐 하면 저희 자꾸 큰애 얘기해서 그런데 보고 있습니다. 대학교 가기 전에도 그렇게 게임을 좋아하고 대학교 가서도 또 그렇게 하고 졸업하고 회사 일하면서도 게임을 하고 너무 게임에서 보내신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닌데. 근데 이제 부차적도 되게 게임을 좋아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너무 열심히 게임을 하다가 이제 득템을 한 거죠. 뭔가를 아이템을. 했다. 매직 칼 이런 거 있잖아요. 한 번에 싹 하면 다 죽고. 비싼 거. 비싸요. 근데 그 다음날 회사 정책이 바뀌어서 매직 칼에 매직이 없어진 거예요. 그 열 게임 회사 받겠어요? 때문에. 예. 열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우리죠. 찾아갑니다. 그러니까요. 판교로 갑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중앙화 시스템은 자기 마음대로 바꾸잖아요. 은행장 네. 또는 이제 CEO 또는 뭐 PM이 바꾸는데 그러니까 그 마법의 칼의 마법을 여기다 넣는 거예요. 블록체인에다. 그러면 그 누구도 합의하지 않고서는 바꿀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약속한 대로 그대로 진행이 되는 그런 신뢰할 수 있는 계약이다. 이게 이제 스마트 계약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 계약이라는 게 다른 게 없고 이 상호 간에 네. 이렇게 하자라고 합의하고 그거를 이제 땅땅 한 개 계약이잖아요. 그렇죠. 그 어떤- 합의를 해서 이제 합의된 그 프로그램을 여기 지금 현재 블록체인 거래 장부에다 놓으면 그 누구도 손댈 수 변경이 없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대로 돌아가니까 신뢰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게임을 하더라도 이렇게 게임을 해야 되는데 네. 그러면 이제 뭐 이렇게 조 단위로 볼 수 있는 제도세. 현재까지는 이제 대부분 게임 같은 경우만 해도 네. 뭐 중앙 서버로 네. 움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문제가 생기면 생길 수 있는 그렇죠. 그런 구조인데 예를 들어 말하자면 저 스마트 컨트랙트로 이루어진 플랫폼에서 게임을 하면 그렇죠. 이게 바뀔 가능성은 없다. 예. 그래서 이제 보면 이런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전화만 되는 소위 말해서 이제 돈을 전송하기만 하는 수발신. 예, 그것만 이제 하던 폴더폰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프로그램에 따라서 뭐 이제 스마트폰이 된 거죠. 스마트폰은 뭐 전화도 보고 라디오도 보고 SNS도 하고 많이 하잖아요. 게임도 하고. 네, 게임도 하고 그런 것처럼 이제 블록체인이 드디어 플랫폼이 됐다. 그래서 여기서 어떤 프로그램을 올리면 여러 가지 기능을 하는 그런 플랫폼이 됐다라고 보시면 그러니까 되겠습니다. 인터넷으로 좀 비유하면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인터넷 처음에 만들 때 90년대 초반 국방성 알파넷을 옮겨올 때 TCP/IP라는 걸 그런 정립해서 것도 아세요? 그거가 1세대 프로토콜이면 요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그래도 그러면은 거기에 월드와이드 앱을 올리고 그다음에 플랫폼을 올려서 지금이 된 거잖아요. 예. 그러면은 그 두 번째 있는 www 요 정도가 지금 이더리움 플랫폼이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뭐 그거보다는 오히려 그냥 앱스토어가 만들어졌다. 앱스토어가 예. 제가 어려운 소리 하고 싶어서 그래서 앱스토어에 가서 그냥 다운로드 받으면 여러 가지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 나온 그 앱스토어가 이제 여기서는 특별히 D 앱이라고 해요. Decentralized 앱. 그러니까 D 앱. 탈중앙화된 앱. 그러니까 결국은 앱은 앱인데 거기에 이런 스마트 컨트랙이 들어가 있어서
신뢰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움직이는 약속이 컴퓨터로 보장이 되는 그러한 앱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금융 같은 뭐 디파이라고 들어보셨죠?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여기서 하나씩 올라가는 그런 일이 일어난 거죠. 디파이는 이제 중앙화된 금융 네, 네. 서비스를 얘기하는 거고 그 반대는 시파이고 네. 이 정도로 설명을 추가로 드리고요.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왜 필요하냐로 또 넘어갈 수도 있어요. 뭐 앞에서 이거는 이렇게 하면 변조가 안 되기 때문에 꼭 하면 좋겠다라고 하지만 지금 실제 우리 기업들이 이렇게 좋은 거를 도입을 막 마구잡이로 막 한다거나 막 이렇게 터지거나 이런 게 없단 말이죠. 예. 그거는 왜 그런 것 같습니까? 그거 좀 더 설명을 더 드리면 예, 또 보겠습니다.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 구조는 사실은 그냥 프로그램이야. 여기서 보듯이 그러니까 이제 뭐 바이어하고 셀러를 디파인을 컴퓨터 속에 하고 네. 그다음에 거래 조건, 어떤 일정한 조건, 언제까지 얼마를 내면 그거 이제 에스크로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보관을 이렇게 하고 있다가 조건이 맞으면 그냥 바로 실행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이거 없으면 사람이 만나서 이제 이렇게 딜을 하겠죠. 그리고 이제 돈을 줘야 되는데 뭐 현장에서 보면 그냥 돈 주고 영수증 받으면 땡인데 인터넷으로 하면 돈을 보냈는데 물건을 안 보내고 물건을 보냈는데 돈을 안 보내고 이렇게 신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제3자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요즘 아마존이나 이베이 같이 야 나한테 먼저 돈을 보내. 그럼 이제 돈을 보내면 내가 갖고 있을게. 그러니까 이제 에스크로우 기능이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야 물건 이제 보내세요 하고 이제 물건 보내고 받은 거 확인하면 그때서야 이 돈을 보내주잖아요. 쿠팡도 그렇고. 그렇죠. 쿠팡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 신뢰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걸 내가 그 역할을 하면서 거기에 이제 수수료를 뭐 5에서 30%씩 가져가잖아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을 신뢰를 이 컴퓨터 프로그램이 하는 거야, 대신. 네, 그러면 이제 거래 정보에 만족을 하면 컴퓨터 속에다 돈을 미리 보내놓고 컴퓨터가 그 돈을 보관하고 있다가 물건이 갔으면 그때서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쿠팡이나 아마존 없이 서로 신뢰성 있게 거래를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스마트 컨트랙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쿠팡 너 필요 없어. 아마존 너 필요 없어. 네가 하던 거 내가 다 할게. 하니까 이 중간에서 신뢰를 담당했던 이 역할이 이제 축소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뭐 거기에 중앙화 시스템이 아니니까 여러 가지 컴퓨터가 서로 신뢰를 하다 보니까 신뢰가 더 올라가고 보증보험이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사람도 오피스도 필요 없고 뭐 이러다 보니까 사람도 필요 없고 그냥 신뢰 이제 비용이 절감이 되고 또 여기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넣을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탈중앙화된 금융, 자동화된 그런 산업이 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기능 때문에 사실은 이게 점점 더 커지면 커질수록 기존의 이제 CFI나 이런 중간자 역할을 했던 부분들이 굉장히 위협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중간자 저번에 한번 강연을 하는데 이제 한 10분 정도 지났을 때 갑자기 손을 드시더라고요. 부행장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교수님 됐고요. 그래서 우리 보고 뭐 하란 말이에요. 왜냐면 이제 그러시는 분들 항상 있어요. 그러니까 궁극적인 질문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면 그분은 이제 은행장한테 야 이거 블록체인 어떻게 해야 돼? 뭐 이래서 오더를 받은 거죠. 그러니까 하려고 하니까 이게 이제 디파이잖아요. 사실 탈중앙화. 그러니까 결국은 이쪽하고 이쪽하고 직접 가면 되는데 꼭 나를 걸쳐서 갈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이게 블록체인이 완벽하게 구현이 되면 내가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자기 목을 자기가 쳐야 되는 거죠. 은행이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딜레마가 나오는 거죠. 이거를 과연 해야 돼? 이거 할수록 내 자리는 없어지는데? 네,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거죠. 이게 그 금융 쪽으로 이제 처음 시작이 되긴 네. 했지만 사실은 이제 이 스마트 컨트랙트를 활용한 다양한 애플리케이션들이 이제 막 시작이 되고는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뭐 게임 쪽도 활용을 하고 있고 최근에 NFT 붐도 사실 스마트 컨트랙트를 활용한 뭐 자산들의 교환이었던 것이고 네. 사용자들이 되게 많아지고 다양해질 텐데 그에 따르는 좀 문제점 같은 것들은 없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또 문제점은 많이 있죠. 왜냐면은 많이 있다고 하시면 또 난리 납니다. 많이 있는데 또 여기서 이런다고. 그러니까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부정적인 의미보다는 네.
비즈니스 오퍼튜니티가 그렇죠. 많이 네, 있다. 이제 이렇게 시작이다. 해석을 할 게 하시면 될 것 많다. 같아요. 약간 이런 뜻이죠. 네, 할 게 네. 많다. 커버할 게 많다. 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돈을 보낼 때 잘못 보내면 중앙화 시스템은 누구한테 전화하면 되죠? 은행이. 그렇죠. 네. 은행에다 CS 전화를 가 항상 하죠. 있죠. 요청하죠. 네. 그렇죠. 고객 서비스가 있잖아요. 네. 여기서 디파이에서는 만약에 잘못 보내면 누구한테 컴플레인 하나요? 내 뭐 자신을 탓해야 크게 되는. 네, 지갑 주소 정보를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 이거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겠지만 그러니까 컴퓨터로만 움직이다 보니까 컴퓨터는 아. 전화를 안 받거든요. 그쵸. 그렇죠. 네, 그러니까 구제해주지 하소연할 못하죠. 데가 없죠. 없잖아요. 네. 그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렇죠. 최종 해결자를 우리가 찾기가 어렵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모든 책임은 본인한테만 돌아가니까 뭐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그 실수를 용납을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데서 문제가 생기는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여기서 돌아가는 스마트 컨트랙이 굉장히 완벽해야 되는데 이게 인간이 만든 거다 보니까 생각하지 못한 변수들이 있고 예를 들면요. 뭐 예를 들어서 원래는 이제 그러니까 제가 돈을 보냈을 때 그러면은 제가 돈을 받은 거랑 제 통장에 있는 잔고랑 도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도하면은 우리가 뭐 결과가 나오겠죠. 예를 내가 10,000원이 있고 10,000원을 받았으면 10,000원 더하기 10,000원이면 20,000원이 돼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컴퓨터다 보니까 이게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자리만 만약에 보관할 수 있으면 뭐 10,000원 더하기 10,000원이 20,000원인데 이 000인데 000만 저장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빵원이 된 거예요. 아니 10,000원하고 10,000원을 더했는데 왜 빵원이 되지? 소름 끼치네요. 네, 그렇죠. 네. 그렇게 되는 케이스가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조금 어려운 말로 인티저 오버플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숫자가 컴퓨터로 표현할 수 있는 숫자가 한계가 있으니까. 예전에 Y2K 같은 거잖아요. 뭐 그런 거죠. 네. 그게 넘어가 버린 네. 거죠. 뭐 그런 것들 적절한 때문에 비유를. 이제 엄청난 손해가 난 케이스도 있고 뭐 등등해서 여러 가지 취약점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이제 블록체인 연구소에서 첫 번째 한 거는 이런 스마트 컨트랙의 취약점을 좀 찾아보자 라고 하는 거고 그거를 스마트 컨트랙 올리기 전에 미리 찾아보고 또 올라가서 실행될 때 또 찾아보고 이런 것들을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게 변심이 불가능하다는 특징이 네. 장점이기도 하지만 또 반품이 되게 안 됩니까? 그렇죠. 네. 네, 이게 사실은 계약을 다 쓰더라도 입금되기 전까지는 네. 어차피 의미 없다라는 얘기를 우리 많이 하잖아요. 예. 근데 스마트 컨트랙트를 만약에 구동시키게 되면 그냥 빼도 박도 못하고 바로 그냥 무조건 이 계약 이행이 되잖아요. 그렇죠. 예전에 네. 한번 이런 적이 있죠. 그러니까 결혼 증서를 블록체인에다 올린 부부가 있어요. 네. 굉장히 용기인데. 절대 쉽지 이혼이 안 않은데 그 됩니다. 결정. 네, 상의가 안 않습니다. 됩니다. 예. 네. 그래서 자신 있는 사람은 올리시기 바랍니다. 그 잘 살고 있나요? 예, 잘 살고 있다고 봅니다. 자, 스마트 컨트랙트 개념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현실 속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뭐 대기업이 아직 차용을 하고 있지 않지만 이제 기회는 보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도 이제 조그마한 업체들이라든지 뭐 D앱도 있겠고 토큰을 만들기도 하고 뭐 게임 아이템도 있을 수 있고 예. 뭐 이것저것 뭐 눈여겨 보신 괜찮다 싶은 방법, 유즈 요거를 케이스? 활용한 뭐 이런 거? 괜찮은 예시 이런 것들이 뭐가 있었을까요? 확 와닿을 수 있는 게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뭐 일단은 뭐 굉장히 많죠. 네. 그러니까 위변조되면 안 되는 것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갖고 있는 신분증 이런 거 위변조되면 큰일 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근데 이제 아직도 이 전화기에 말고 이 지갑을 갖고 다녀야 되는 이유가 운전면허증, 네, 그다음에 주민등록증 뭐 이런 것 때문에 갖고 다녀야 되잖아요. 귀찮잖아요. 그러면 요게 이제 모바일로 이렇게 올려 그러면 이 신분증이 여기서 위변조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뭐 사진을 찍어가지고 뭐 숫자를 고친다는 등, 뭐 그 기생충에 나왔듯이 도장을 찍어서 뭐 학위증명서, 뭐 네. 성적증명서, 뭐 이런 위조 거. 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이 전문적으로 블록체인으로 안전하게 신뢰성 있게 담보할 수가 있고 또 이제 투표 같은 경우 제가 이제 A라는 후보한테 표를 줬는데 B라는 후보한테 가 있다. 뭐 이러면 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전자투표 같은 것도 이제 만약에 블록체인으로 안전하게 한다 그러면
제가 그 한라산에 가서 이걸로 투표하면 되는 거예요. 투표소까지 갈 필요가 없죠. 그죠? 그러면은 이제 투표 참여율이 높아지고 그러면 이제 점점 더 민주적인 국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돈도 물론 유변적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돈도 그렇게 되겠고 또 우리가 권리라고 하는 주식 같은 거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회사의 소유권을 일부분 갖고 있는 거잖아요. 증서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주권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 주소도 그러니까 주식도 전부 다 이제 토크나 블록체인에 올라가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부동산의 등기부등본 같은 것도 전부 다 소중합니다. 다 올라가게 되는 거죠. 가진 게 많으셔서. 없기 때문에 소중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모든 것들을 저는 이제 이거를 디지털 자산이라고 이름을 붙이는데 디지털 자산. 예, 그래서 디지털 파일로 된 것들은 전부 다 블록체인에 올라가서 소유권과 결부돼서 새로운 가치를 가지고 전 세계에 유동화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부동산 하면 강남에 100억짜리 빌딩이 있는데 여기는 뭐 유동 인구도 많고 또 임대료도 꼬박꼬박 잘 나와요. 어떻게 사시고 싶으세요? 돈이 있으면은 그렇죠. 좋죠. 그게 문제. 오직 유일한 없거든요. 문제는 돈이 없다라고 하는 건데 그런 거를 이제 100억짜리 빌딩이면 적어도 뭐 은행에서 껐다 하더라도 20억은 디파짓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20억이 없어서 사지 못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이거를 5,000원권으로 쪼개가지고 그 증서를 내가 10만 원이 있다, 또 10,000원이 있다 하면 그 두 개는 살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10,000원은 있으실 거 아니야. 있죠. 고민했어, 지금. 그러면 강남에 있는 빌딩의 오너가 될 수 있으십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빌딩을 조각으로 투자할 수 있게끔 그걸 증서화한 거죠. 디지털 증서화. 그걸 이제 우리가 토큰이라고 부르고 그 토큰이 하나에 5,000원인데 두 개를 사면 그 전체 100억짜리 빌딩에 적어도 문고리 하나 정도는 소유하고 계시는 거고 타일 한 장 정도. 네. 이 정도.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임대 소득이 매달 나오니까 그거를 이제 모아서 세 달마다 이렇게 배당을 받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그 빌딩이 이제 100억이 200억이 됐다. 그러면 이제 나중에 팔 때 양도 소득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런 이제 그런 것들. 그다음에 우리가 그다음에 또 금이 중요한 게 보통 우리가 금을 현물로 사면 이게 금이라면 현물로 사면 부가가치세 10%를 내야 돼요. 그러니까 금 사가지고 10%가 오르지 않으면 손해예요, 사실은. 그죠? 근데 이게 금은 여기에 있고 금에 대한 소유권 증서, 디지털 증서죠. 이제 토큰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갖고 있으면 부가가치 현물이 아니잖아요. 부가가치세 낼 필요가 없어요. 산 건데 그렇죠. 내 건데 네. 이거를 세금을 내지 않고 그렇죠. 이거는 갖고 있다는 증서 이거 내 영수증만 갖고 거다라고 있으니까. 딱 도장을 찍은 거죠. 그렇죠. 영수증 갖고서 뭐 세금 낼 필요는 없잖아요. 네,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증서가 돌아다니는 거죠. 사고 팔고 뭐 이러면서. 그런 시장도 생기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그림. 아까 말씀하신 뭐 NFT 같은 이제 그림 같은 경우도 그림은 여기에 있고 그 그림에 대한 증서에 대한 디지털 증서죠. 그게 이제 토큰인데 그것만 사고 파는 거죠.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하고. 그럼 그 과정에서 이 뭐랄까 아까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고 블록체인 증서를 내가 갖게 된다고 하셨는데 네. 세금 탈루의 우려 이런 것들에 대한 대비가 되고 있습니까? 그건 이제 법으로 정하면 되겠죠.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이게 이제 모든 이제 그 이익을 얻으면 세금을 내게 돼 있어서 세금을 내는데 우리나라는 이것만 세금을 내라고 했는데 거기에 새로운 게 생겼잖아요. 뭐 토큰이나 뭐 이런 코인들. 그러면 그거는 아직 세금을 안 내는 거죠. 준비를 하고 있는 그렇죠. 걸로 그렇죠. 생각하겠습니다. 지금 법은 이제 미국에서는 뭐 통과되고 유예 기간이 아직 있는 거죠.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네. 예, 이렇기 때문에 분명히 준비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내용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뭐 블록체인 다 좋다. 그래요. 오늘 이야기한 거 다 이해가 됐다. 저도 이해가 되거든요. 정말요? 네. 시험을 한번 조금 봐야겠네. 이해가 되는데 말고사인데. 시험 이따가 도망가겠습니다. 블록체인이 그러면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노드를
중앙화하지 않게 서로 엮어서 네. 서버가 없이 음. 하기 때문에 안전하다. 그리고 중앙 서버 신뢰의 없이? 구조를 네. 가지고 있다. 네. 라고 하는데 정말로 해킹에는 우려가 위변조나 이제 해킹에서 아주 멀어진 건지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는 또 않아요. 예, 예. 그거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거래소가 있잖아요. 뭐 그렇지 않아요? 업비트나 뭐 빗썸이나 이 이제 거래소가 있는데 이 거래소는 사실 블록체인으로 움직이는 건 아니고 아니죠. 네. 처음에 말씀드린 중앙화 시스템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여기 비트코인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 암호가 이 은행이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업비트나 거래소. 업비트나 가지고 거래소가 있는 갖고 있는 그래서 거죠. 예전에 아마존 AWS가 정지했을 때 어느 거래소의 거래가 정지되는 그쵸. 그런 일이 네. 좀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그 예전에 뭐 개인 정보가 털렸다라고 하잖아요. 그럼 네. 정보만 털린 거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그 프라이빗 키라고 하는 암호가 털리면 돈이 털린 거랑 똑같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걸 철통같이 지켜야 되는 그런 케이스인데 또 영세한 거래소가 많다 보니까 그렇게 또 시스템을 갖추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제 거래소가 털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불안하잖아요. 그러면 이 암호 키를 여기 핸드폰으로 가져오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가 털려도 제 거는 제가 갖고 있으니까 핸드폰이 털리면요? 그게 문제죠. 네. 아주 똑똑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아, 예. 아주 공부하겠습니다. 수제자 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컴퓨터, 이제 이 핸드폰을 털리면 또는 핸드폰을 길에다 잃어버리면 네. 현금을 100만 원짜리 꽉꽉, 5만 원짜리를 100만 원 꽉 채운 지갑을 잃어버린 거랑 똑같은 거죠. 똑같죠. 예,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 있는 키를 또 복사를 해가지고 소위 백업을 받아놔야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이걸 잊어먹었다 하더라도 이걸로 다시 복구를 할 수 있게끔. 근데 이제 이 또 복구된 그 암호를 까먹거나 또는 종이에다 잘 적어서 적어서. 집에다가 뒀는데 불이 나거나 네. 지진이 나거나 뭐 이러면 또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항상 불안한 거야. 네.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거를 잘 관리할 수 있는 디지털 금고를 만들어야겠다. 네. 해가지고 제가 이제 3개월 전에 창업을 해서 결론이 이렇게 되는군요. 워낙에 보안이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직접 이제 교수님께서 보안 관련된 솔루션을 제시하기 위한 맞습니다. 그런 작업으로 보는데 해킹 뉴스를 보다 보면은 이 암호화폐 거래소 해킹이 2010년대 초반부터 해서 마운트 곡스 사태도 있었고 상당히 많았습니다. 네. 뭐 기억에 남는 그리고 현재 진행형인 이 사태부터 한번 설명해 주시고 왜 이런 일이 났고 지금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못하는지 혹시라도. 근데 마운트카스 같은 경우는 아까 말했던 거래소에 돈이 털리기 때문에 네. 사실 이제 거래소에 있는 비트코인을 콜드 월렛이라고 해서 컴퓨터랑 띄워놓은 곳에다 저장을 해놓고 여긴 조금만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요것조차도 이제 털리기도 하죠. 콜드 월렛은 전산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USB 같은 네. 어, 메모리에다가 따로 빼놓은. 키를 넣고 여기는 네트워크를 끊어놓는 거죠. 금고를. 근데 이제 이것만 해도 또 완전히 안전하다고 할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이거를 어차피 누군가가 또 탈취하면. 탈취할 수도 있고 뭐 피지컬하게 네. 이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이제 그런 사건이고 아까 같이 이런 스마트 컨트랙에 이제 취약점이 있어서 사고가 난 사건이 이제 다오가 있죠. 그래서 이더리움이 부탈릭이 이제 다오라는 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 그러니까 탈중앙화된 분산 자율 조직 뭐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그건 뭐냐면 회사를 만들지 말고 그냥 여기 컴퓨터 속에 각각 투자를 해. 그러면 이제 돈이 모이잖아요. 그 이걸 모여서 투자를 해가지고 거기서 이익이 나면 다시 분산해서 가져가는 거죠. 우리 마치 주식회사를 이런 스마트 컨트랙으로 움직이는 그런 시스템을 만든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서 모았는데 여기에 이제 취약점 때문에 탈취가 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것들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를 그냥 놔둘 거냐, 한 600억 정도가 탈취됐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그래서 이거를 놔두냐, 아니면 이거를 다시 롤백 해가지고 옛날 탈취하기 전 버전으로 가서 그때 가냐, 해가지고 크게 싸움이 났어요. 그래도 블록체인은 그 누구도 유변주하지 못하는 게 정신인데, 탈취를 해도 이건 그대로 가야 된다라는 사람하고, 또 부탈릭 같은 경우는 그거 전에 걸로
다시 롤백해서 탈취 안 한 걸로 가야 된다라는 걸로. 그게 되나요? 합의하면 이제 합의를 합의를 하면 된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두 파로 없는 셈 나눠져가지고 친다. 이더리움 지금 ETH라는 거는 이제 옛날 롤백해서 간 거고 그래도 이게 탈취도 블록체인은 바꾸지 않는 게 블록체인 정신이야 하는 것이 이더리움 클래식이라는 ETC라고 하는 그렇게 그렇게 갈렸군요. 코인으로 갈린 거죠. 그게 이제 굉장히 역사적인 사건이 되는 거죠. 뭐 그런 거 외에 이제 지갑 또 이제 털리기도 해요. 지갑에다가 이제 패스워드를 넣는데 이제 그 패스워드가 공개가 되거나 또는 이제 나는 여기다가 적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해커가 이걸 지켜보고 있다거나 뭐 이름으로써 또 그럴 수 있겠네요. 탈취되는 케이스도 있고요. 그래서 뭐 형태는 되게 다양하죠. 그런 거를 막기 위한 작업들이 지금 엄청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렇죠. 이제 사실은 뭐 어느 사람의 그런 코드까지 이제 추적이 블록체인은 공개가 되니까 추적도 하고 요거를 통해서 또 보안을 강화하고 있는데, 일단 3개월 전에 보안 관련 솔루션을 지금 개발하고 계시는 예. 교수님으로서 대표님으로서 또 이 보안 해킹 추적 기술 예. 현재 앞서 말씀 주신 그런 거래소의 뭐랄까 탈취 사건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는 정도까지는 왔습니까? 그러니까 세간이 우려하는 거는 발생하면 안 되잖아요. 아직 그냥 창가 방패라서요. 네. 만들면은 또 다른 방법이 만들고 또 그걸 막으면 또 다른 방법 이렇게 계속. 그러니까 이제 탈취를 했어요. 그래서 탈취를 했으면 이제 누구나 다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현금화할 때 거래소에 가서 하잖아요. 근데 이제 거래소가 이제 요즘은 이제 또 성명을 밝혀야 되잖아요. 이제 KYC라고 네. Know Your Customer 신분 확인을 하거든요. 실명 인증하고. 네, 그러면 이제 이걸 가져와서 거래소에다 신분 인증하고 이거를 뭐 원 하나 달러로 바꾸면 빤히 드러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겠죠?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만약 범인이라면. 블랙마켓 같은 곳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제가 뭐 공부를 잘 못했지만 탈중앙화 거래소 이런 데 가서 뭐 하지 않을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이거를 여러 개로 쪼개요. 뭐 100만 분의 1로 쫙 쪼갰다가 여기저기서 거래를 막 이렇게 했다가 또 한 곳으로 모아가지고 이렇게 가기도 하고 또 추적이 불가능한 암호화폐로 바꿨다가 다시 들어오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는 이제 믹싱 기법인데 그거를 또 추적하는 또 소프트웨어도 만들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게 요 지갑에서 돈이 어떻게 나가서 어떻게 흔들려서 다시 여기에 모여서 어떻게 됐다라는 걸 전체적으로 또 보여주는 툴들도 만들어지고 이거는 경찰청이나 뭐 검사 쪽에서 검찰청에서 이제 이런 툴을 지금 개발하고 있죠. 검찰이 하고 있다. 최근에 그 예전에 유명했던 커플이 네. 이제 그런 그 탈취 사건을 벌였다가 되게 오랫동안 이제 조용히 있다가 최근에 현금을 하려고 하다가 잡힌 사건도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충분히 수사 기법에도 지금 활용이 되고 있긴 하군요. 그럼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트래블 룰이라고 해서 내가 이제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한테 보냈다 하면 A라는 사람이 누구고 B라는 사람이 누군가를 반드시 확인을 해라 하는 것을 거래소에다 미션을 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꾸고 전달할 때는 너 누구야? 하고 이제 신분증 확인하고 또 여기서는 누구야? 누구한테 보냈어? 라고 또 신분증 확인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 신분증이 확인된 사람을 화이트 리스트에다 둬요. 그래서 화이트 리스트끼리 왔다 갔다 하는 건 오케이. 근데 여기에 이제 신분증 확인이 안 된 사람이 있을 거잖아요. 또는 뭐 이런 해커의 기록이 있던 사람들 그러면 블랙리스트에다 두고 그러면 이제 화이트 리스트하고 블랙리스트가 섞이면 회색 리스트가 생겨져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에 대해서는 더 추적하고 까다롭게 구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섞여가지고 거래소에다 딱 이제 옮기잖아요. 돈을 바꾸려고. 그럼 이제 이게 자동으로 락이 돼요. 락킹되는 네,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게. 네, 그래서 왜 내 돈 보냈는데 왜 락이 됐냐 뭐 이런 사람들도 나오고요. 자, 요런 내용에 이어서 요게 좀 이어서 할 수 있는 질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양자 컴퓨팅이 이제 뭐 요새 좀 개발에 대해서 얘기도 나오고 근데 요게 또 블록체인의 적이다. 양자 컴퓨팅이. 요거는 해킹과 관련해서 말씀 주셔도 좋고요. 네. 이 근본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짧게 좀 부탁드릴게요. 양자 컴퓨터는 이제 보통 우리가 길을 갈 때 A라는 길을 갈까 B라는 길을 갈까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그 다음에
A면 또 C라는 길을 갈까, D라는 길을 갈까. 선택을. 계속 선택이 계속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 가보고 또 이쪽도 다 가보고 이러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제를 못 풀고 이게 어떻게 보면 암호의 기초가 된 거죠. 네. 암호 못 풀게. 근데 이제 양자 컴퓨터 같은 경우는 이제 양자가 여러 가지 상태를 동시에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A하고 B 길을 동시에 가는 거야. 그다음에 이쪽에서 갈라지는 길을 또 동시에 가고 이러다 보니까 한순간에 문제를 다 풀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암호가 지금 갖고 있는 그 암호를 순식간에 풀어버릴 수 있는 그런 기술이거든요. 근데 이제 알다시피 암호화폐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비트코인도 그 암호가 있는데 그 암호가 만약에 양자 컴퓨터를 쓰면 동시에 다 풀어버리면 암호가 이제 노출이 되잖아요. 그러면 누구든지 그 돈을 쓸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게 비트코인의 마지막이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겠죠. 실제로도 그렇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든지 창이 만들어지면 또 방패가 만들어지고 누군가는 해내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즘은 뭐가 나오냐면 양자 내성 암호 시스템이 나오죠. 네, 그래가지고 이거 뭐냐면 이제 양자 컴퓨터로도 풀 수 없는 암호를 또 만드는 거죠. 그거는 또 저 우주 밖에 있는 얘기겠죠. 여기서 조금만 더 어렵게 하면 되는데. 네.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가 근거 만들 때도 양자 내성 암호로 그 근거로 철저하게 지킨다 해서 양자 컴퓨터가 뭐 2030년에 실용화 되더라도 여러분의 근거 또 자산이 이 안전하게 보관이 됩니다. 뭐 이렇게 선전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뭐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제 이게 창과 방패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너무 빨리 가서 여기서 방패 만들기 전에 먼저 창이 만들어지면 뭐 모르는 순간에 당할 수도 있겠죠. 이 컴퓨팅의 세계에는 저희가 사실 지금 다루면은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이제 고려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교수이시기도 하잖아요. 예. 이제 따로 한번 모셔서 요 세계도 한번 저희가 들여다보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시간이 많이 남지는 않았기 때문에 차차 이제 좀 정리를 하면서 여쭤보겠습니다. 디지털 자산으로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디지털 자산 뭐 앞서 말씀 주셨지만 암호화폐가 대표적이겠죠. 암호화폐 이 시장이 지금 좋았다가 이제 여러 가지 사태를 겪으면서 굉장히 침강한 상태에서 네. 유지가 되고 있고 그러면은 이 시점에서는 많은 변화들이 있어요. 보통 산업군들이 상황이 안 좋을 때 예. 지금 시장에서는 지금 이 터널 시기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일단은 뭐 항상 매번 그래 왔던 것 중에 하나거든요. 항상 그러니까 네, 그렇죠. 2009년에 이제 그때가 이제 아셔야 될 게 이제 반감기라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이 4년 정도 지나면 갑자기 반으로 줄어들어요. 발행량이. 그렇지, 발행량이. 그러다 보니까 그때 이제 경기를 일으키기도 하고 저도요. 그 다음에 그 다음부터 이제 희소성이 더 높아지잖아요. 네. 그 다음부터 이제 막 올라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막 10배, 100배씩 쭉쭉 올라가다가 또 버블이 또 터지잖아요. 그러면 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83%,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한 95%. 그러니까 1억을 이더리움을 샀다 그러면 잠깐 이렇게 딱 눈을 떠보니까 갑자기 500만 원이 남아있는 거예요. 저런. 네. 그거 또 뭐 이렇게 경험 봤습니다. 네. 떠봤더니 진짜요? 또 한 2억, 3억이 또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변동성이 엄청나게 큰 거죠. 근데 이제 그걸 로그 함수로 보면 사실은 그렇게 변동성 크진 않아요. 이렇게 우리가 봤을 때는 큰 건데 로그 함수로 스케일을 길게 보면 로그 네. 함수로 보면 함수로 보면. 그러니까 뭐 로그 함수는 이제 1, 10 100, 1000 뭐 이렇게 이쪽으로 보면은 이제 약간만 변동하는 건데 우리는 90%씩 떨어지는 거고.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희소성은 항상 이렇게 2140년 동안 2100만 개만 발행되고 더 이상 발행이 안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우리가 화폐는 발행이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엄청나게 풀렸잖아요. 인플레이션이죠. 예, 그렇죠. 3조 달러 풀리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뭐 비트코인 가격이 올랐다기보다는 화폐 가치가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맞는 거죠. 네, 그렇게 보다 보면 결국은 뭐 그 인플레이션 기존의 화폐의 통화량하고 그다음에 비트코인의 양하고 상관관계를 가져가면서 희소성을 누가 갖고 가냐에 따라서 이제 수렴을 하겠죠. 장기적으로 보면.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방금 내용에 이어서 그 어떤 분들은 그 말씀 주신 4년 주기설 네. 요거를 상당히 이제 추정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22년이 4년 주기설의 중간에 있잖아요. 네. 그래서 2024년에 반감이 되는 시간대가 오는데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액션을 해야 되냐를 굉장히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 예.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글쎄 뭐 제가 뭐 투자 뭐 저거 전문가는 아닌데 네네. 보통 이제 다음 반감기가 2024년 3월 달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통 이제 반감기 되고 한 6개월에서 18개월 동안 또 올라가는 게 보통 여태까지 이제 역사가 3번 반복이 됐는데 네. 만약 한 번 더 반복이 된다면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 결국은 뭐 2024년 말에서 2025년 정도까지 이제 올라갈 거니까 네. 뭐 그때까지 이미 사신 분은 뭐 떨어질 대로 뭐 떨어졌다고 한 번 더 83%까지는 안 떨어졌으니까 이거 투자 전문가 아니시니까. 그러니까 아, 어쨌건 예.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여기서 손절하고 떨어지면 사겠다 하는 사람이 네. 있을 거고 그건 내가 볼 땐 되게 어려울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냥 홀드하고 하고 2025년까지 가겠다 하시는 분은 그것도 나쁜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다만 이제 여기서 가정은 이제 비트코인인 경우만 예. 다른 코인들은 사실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예. 어차피 사라지기도 하고 뭐 횡령도 일어나고 막 이러니까 그건 잘 모르겠고 하여튼 비트코인만 얘기하자면 뭐 2025년까지는 좀 견뎌야 되지 않을까 하는 여태까지 온 역사가 반복이 된다면 라는 가정을 두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박혜진 교수님도 이제 마무리하시면서 질문 네. 하나 좀 부탁드릴게요. 질문이요? 예. 어떤 질문을 제가 하면 제가 좋을까요? 그럼 대신 해보겠습니다. 네. 그 사실 시장이 뭐 시장 얘기를 좀 계속해서 죄송한데 이 산업군에 종사하시는 분들께 혹은 투자자분들께 이 터널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그런 얘기를 많이 해보고 하시고 싶으실 것 같아요. 예전에 이제 버블을 보면 인터넷 버블도 전체 회사 이름이 인터넷만 들어갔다 보면 막 난리가 났죠. 났었잖아요. 근데 이제 거의 99%는 사라지고 이제 네이버, 카카오, 뭐 또 뭐 여러 가지 게임 회사, NHN 뭐 등등은 살아남아서 거대한 기업이 됐고 또 미국은 뭐 구글, 페이스북 이렇게 된 것처럼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무조건 뭐 블록체인, 뭐 코인 뭐 이러면 올라갔던 시기는 네. 이제 정리가 되면서 거기서 이제 좋은 사람들이 많이 나오겠죠. 네. 그러면 이제 그걸 모아서 실제 되는 거대 기업들이 그 흡수해서 이제 발전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시기는 좀 어려운 시기이긴 하지만 또 새로운 색상을 태동하는 중요한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런 색상을 찾아내서 발굴해서 또 투자를 하거나 또 거기에 조인을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너무 말씀 감사하게 들었는데 네. 출연해 보시니까 어떠셨어요? 뭐 너무 편하고 좋은데. 저희 정말 네. 공부하는 마음으로 네. 이 두 교수님들을 모시고 제가 방송을 하니까 정말 오늘 많은 것들을 얻어갔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네, 오늘 네. 고려대학교 블록체인 연구소의 이노 소장님, 컴퓨터공학과 교수님이시고요. 네. 모셔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꼭 다시 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인포맥스티 정말 공부하는 마음인데 너무나 풍요로웠던 네.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뭐 시장이 좋지 않은 것은 맞습니다만 상승세를 타는 그런 모습도 보이기 때문에 너무 좌절할 필요는 없는 그런 시장인 것 같아요. 그렇죠. 교수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사실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 해주시는데 네. 이 2010년대 초반부터 이거를 겪어오신 분들의 사실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언제나 이러한 좀 베어마켓이라고 부르는 힘든 시간 안에서 좀 좋은 기업들, 좋은 투자처들이 만들어지고 그 시기를 같이 견뎌냈을 때 이제 좀 다음번 상승세를 좀 즐길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그 말들을 좀 믿고 가셔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믿으십시오. 저희 인포맥스티 인사이트 내일도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